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거만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정부가 오늘 50에서 299인 이하 이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안에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지금 미리 내놓는 건데요. 여기에 또 노동계와 재계도 각자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설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의 내용들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물론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발표가 되면 속보도 있겠지만 잠깐 그 얘기도 좀 다뤄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노동계와 재계 입장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간 진행된 노동정책을 짚어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사회연대 포럼 정영건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그다음에 오랜만이네요.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조성주 협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력관님. 네. 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제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7월부터 이제 300인 이상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하고 조금 더 됐죠. 한 15개월여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지 현재 이게 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정영건 위원장님이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 7월 1일부로 이제 네. 300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공부문 금융기관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보면은 뭐 한 91.5% 정도가 잘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91%가요? 예, 예. 좀 뭐 빠듯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대체로 대기업들은 잘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었고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어도 뭐 월급제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이 전혀 없었고 네. 이제 시급제로 받는 일부 제조업에서는 일부의 하락이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임금 규모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시간 문제로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탄력 근로를 3개월짜리를 도입을 했죠. 현재 그 3개월이죠 현재까지. 현재 3개월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정유업계 우리가 그 차에 기름 넣는 주유소들 같은 정유업계들 보면은 정유업계 메이저 4개사들이 다 노사 합의로 탄력 근로 3개월을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초과 근로 수당과 관련해서도 정유업계는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큰 무리 없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대기업은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역시 현재까지 결과도 비교적 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순항을 하고 있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임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냐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기업들이 이제 뭐 대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임금도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고 일부 탄력근로제 현재 3개월 내에서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늘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 2월달에 경사노위에서 이제 노사정 합의로 이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제 합의가 됐죠. 그래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게 국회에서 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해서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상황인데 이 얘기도 좀 먼저 좀 약간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조현목관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올해 2월 달이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당시에 이제 물론 논란이 많았지만 한국노총과 재계와 정부가 일종의 이제 노사정 합의를 한 거죠. 민주노총이 빠졌고. 그렇죠. 당시에 민주노총은 아예 이제 당시까지도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자체를 이제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던 한국노총과 정부 재계가 여러 가지 시행 방안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 대신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작정 탄력 근로를 늘리다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연속 휴식 시간, 연속 근로를 계속하지 못하게 11시간 휴식은 의무화하고 그래서 나름 저는 당시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평가를 할 때 나름 이제 용기 있는 합의를 했다. 양쪽에 다 불만은 있겠지만 그렇죠. 재계나 노동계나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 그렇게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끝났고 지금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지만 예.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 간에서 다시 뭐랄까요 지금은 야당이죠. 야당 쪽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합의했지만 이걸 다시 1년으로 늘리자 이런 입장을 이제 단위 기간을. 그렇죠. 단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다시 늘리자. 근데 여기에다 이제 특별 연장 근로하고 그러면 선택 근로제 요거까지 다시 제안을 한 상황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여당은 그냥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처리하자. 네. 만약에 야당의 그런 추가 논의까지 받으려면 지금 아예로 핵심 예발 기준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라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라서 그럼 그거랑 패키지하면 우리가 예. 논의해 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여야 입장 차가 아주 큰 상황이죠. 예. 신 교수님한테 하나만 좀 원론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년이라는 게요. 탄력 근로제 1년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상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제 3년을 놓고 보면 네. 3년을 놓고 보면 3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36개월 중에서 12개월, 네. 12개월. 예. 그 단위만 탄력 근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1년 하니까 그러면 매년 24개월, 그래서 하는 36개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위 기간 자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를 1년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조나 51조, 52조의 예. 제한을 이렇게 적용 제외를 해준다 그런 뜻이니까 3개월 지금 법으로는 3개월 3개월이죠. 개정했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6개월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 지금 사용자 쪽이나 재계 쪽에서는 이걸 좀 1년으로 더 연장을 해달라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그렇습니다. 재계 어차피 입장을 들을 네,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1년에 그러니까 1년으로 쪼개서 1년을 상시적으로 이 탄력근로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12개월로 보면 예, 돼요. 예, 예. 12개월로 보면 예.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LO 핵심 협약에 한 그 일괄 타결 문제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 더 너무 벌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깊이 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 위원장님 보실 때는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여기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뭐 타결하리라고 봅니다. 타결 그래요?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52시간제가 도입된 거는 2018년 작년 2월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예. 근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 단계로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할 때 예. 꽤 긴 시간을 98년도부터 논의해서 2011년까지 한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요. 6단계로 잘라서 10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100인, 50인, 20인, 20인 미만 그리고 증권회사하고 은행은 사실은 2002년, 2003년 이렇게 먼저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 2월 합의하면서 너무 짧게 짧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52시간으로 정확하게 못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소기업이 어렵다 해서 경산호에 와서 탄력 근로 시간을 확대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은 노동계가 양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인 홍영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야당에 예. 이분들이 다 그때 논의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20대 국회의원 전부가 다 그 동의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갖다 보완하게끔 해가지고 탄력 근로를 6개월을 주는데 그걸 여야가 또 특히 야당이 합의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노동 현실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러서는 50인 이상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아마 거의 탄력 근로 6개월 하면 거의 전 제조업은 탄력 근로를 통해서 웬만한 노동시간은 커버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미흡한 데가 되게 많아요. 56%가 준비가 미흡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테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일테면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오늘 보완대책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무슨 계도 기간이라든가 유예 기간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몇 가지 보완대책을 만들지 않은 데서 바로 적용한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월 1일 시행을 하는데 바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아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문제는 50인 이상 299인 예. 이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작년에 300인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 네네네. 300인 이상을 실시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상의에 그 아까 뭐 여론조사 같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 적응하고 있다가 91.5%라고 나왔는데 얼핏 보면은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줘요. 근데 그 들여다보면 네네. 근로시간이 사실 빠듯하다고 한 게 22%고 네. 그다음에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없다고 한 게 3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1.5%면은 거의 다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이 많다. 그러니까 미세적인 대기업에서도 이게 잘 굴러갔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는 시사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여쭤볼 걸 그랬네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지금 문제인데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최저임금도 2번 올렸지, 뭐 금년 내년까지 합하면 3번 올렸지, 경제도 안 좋지, 지금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기본 환경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따라서 그런 이제 그 애로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당국에서도 이제 오늘 뭐 발표를 하실 모양인데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이 근로기준법 50조, 51조, 52조, 53조 특히 그 연장 근로제라는 거는 보면 50조, 51조 규정을 다 뒤집어 엎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50조 만들어 놓고 8시간, 주 40시간 딱 못 박아 놓고 그것의 예외에 대한 선택 근로제를 또 이렇게 마련해 놓고 52조 아닙니까?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 51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또 예외를 하는 연장 근로제 53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법률이 굉장히 누더기다 이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연장 근로제를 뭉쳐서 이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예. 이 문제로 돌아와서 50인 이하 299인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유예를 하고 예. 적용 유예를 내년부터 하지 않고 일단은 뭐 1년이 됐든 뭐 1년 반이 됐든 준비가 좀 될 때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다음 국회가 들어와서 근로기준법 51조, 52조, 53조를 조금 단순화하면서 묶어서 하자. 기본적으로 업계의 어떤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좀 심플한 제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외의 예외를 많이 도입하니까 이 되게 누더기가 된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예, 직설에서 조금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하여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두 분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거는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니 1년이든 언제든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그러니까 연기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사실 지금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조영렬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300인 이상,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기본적인 거로 원칙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앞에 이제 정영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작년 2월 초부터 합의가 되고 수많은 논의 그리고 이제 재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재계와 노동계가 일정 정도 또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는 사안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다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고 어떤 제도든 초기에 특히나 이렇게 큰 제도는 시행될 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도가 안착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거지. 근데 지금 시행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앞에 신 교수님 얘기처럼 만약에 이것이 다음 국회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럼 50에서 299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미 300인 이상 대기업 할 때도 정부가 계도 기간에 그 상당 기간 여유를 9개월 줬었어요. 줬었습니다. 당시 예. 김영주 장관 시절일 예. 거죠. 그거 자체도 논란 노동계에서 맞았어요. 반발은 예. 있었지만 예. 어쨌든 계도 기간을 줬고 그것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91%가 적응은 하고 있지만 신 교수님 얘기대로 앞에 좀 빠듯하다. 근데 저는 내년 가면은 좀 낮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적응 과정이다. 그러면은 50에서 299인 지금 중소기업 적용할 때도 계도 기간은 이미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노동계가 반발은 할 거지만 똑같이 대기업들 했던 것처럼 계도 기간에 일정 정도 유예를 주면서 행정 지도를 현장에서 잘 하면 충분히 지금은 적용할 수 있다. 지금 6개월 합의된 거 1기 경사노위에서 그 정도 안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요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 위원장님 생각도 좀 들어봐야 일단 되겠습니다. 그 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91.5%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공공기업 금융기관들 전혀 문제 없고요. 대기업들 제가 실제로 인사 담당 그 CHO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다 이런 거고 이제 300인 이상 중견기업들은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더 만들기도 조금 어렵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니까 여러 가지 부담도 크다. 그래서 300인 이상 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들은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 50인 이상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유예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은 유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출된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경총과 또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저희 버틸만 합니다 해서 합의해놓고는 다시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1년 유예해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현장의 혼란이 크겠습니까? 준비했던 데들 준비 안 해도 되냐 또 노동자들 기대 문제 등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6개월을 갖다 받아들이고 어려우면 계도기간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완책을 좀 만들더라도 이걸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고 또 한편으로 1년에 한 2,000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의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금 일단은 유예를 한 1년 정도 또는 준비될 때까지 좀 하자라는 그런 우리 신 교수님 말씀과 이제 두 분은 일단 시행이 되기로 한 거니 약속이니 이제 가자 이런 말씀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일 때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주물, 도금, 금형 등 이른바 뿌리 산업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장기 노동이 고착된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계하는 게 과연 능사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2월 달부터 합의가 된 거였다면 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무리 중소기업 현실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가 이렇게 미흡한 것이냐 이거는 왜 이렇게 상황이 되겠냐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실시해야 된다. 근데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 3개월, 6개월 합의가 된 그 시점에서 이게 합의가 되더라도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기업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거의 뭐 경사노위에 발언권도 없고 사실은 그 경사노위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치외법권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각지대에 거죠. 있는 데들이 그렇죠.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뭐 뿌리 산업일 수도 있고 주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감을 살려서 이 근로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거예요. 오늘 뭐 특별 연장을 저는 수정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꼭 실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제가 일견 동의는 합니다. 저도 야당이 불과 얼마 전에 6개월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뒤집고 1년에다가 또 추가로 뭐 알파를 더 요구한다는 것은 전 정말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6개월이 됐든 또 서로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의 몇백만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그런 대처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문제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교수님 그 이제 경사노위에 이분들의 말할 창구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경산오이로 이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면서 사용자 단체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는 본회의위원을 만들었고요. 일기부터요. 예. 그 다음에 노동단체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TO를 만들어서 본회의위원으로 그래서 본회의위원이 18인이고요. 사실은 2기 노사정의회 출범한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김기문 이 중소기업 중앙회장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알지만 시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자영업자나 이 중소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이 곧 임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한 70만 원 정도의 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경산호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뿌리 산업 쪽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논의 과정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돼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이상 동안 왜 이렇게 이쪽 중소기업들 쪽에서는 미흡하다는 식의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가 너무 좀 안 된 게 아니냐. 그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한번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뭐 이거는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그 겹쳐 있는 부분이어서 각 주체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익관계의 최대치를 어쨌든 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어쨌든 서로 간에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중소기업 쪽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 기간 오히려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어렵다만 계속 얘기하는 건 그것은 다른 주체들도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을 어쨌든 누구나 서로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유리한 것을 가져가기 위한 전술적인 조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제 이런 논리를 팬다. 지금 노동계도 지금 마찬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 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럼 계속 우리만 장시간 노동하라는 거냐? 대기업은 노동시간이 계속 단축되고 그래서 산재 문제나 이런 거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는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산업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특히 대기업들은 외주하청이나 밑으로 계속 이걸 내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가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 구조에서 산업구조에서 굉장히 영세하거나 또는 좀 이런 곳,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특히 3청, 4청까지 내려가면 더 심하겠군요. 특히 거기서 이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을 대부분이 이제 2차 또는 3차 하청 벤더에 해당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통 분담을 하자는 걸 이제 별도로 따로 낸다든지 그건 이제 대책이죠. 원화청 관계에서 낸다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다시 노동시간 그 어렵게 합의한 거를 이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만약에 저는 그러면은 다시 그냥 오히려 갈등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요. 제가 절충할 수 있는 그 안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50인에서 299인이잖아요. 그럼 뭐 50인 정도의 규모하고 예를 들면 250명의 규모의 기업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300명하고 500명의 차이보다도 더 나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250명하고는 굉장히 차이 크다. 저는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50에서 299군의 구간을 좁혀서 예를 들면 150에서 299로 좀 줄여서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1년이나 2년으로 유예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50인에서 299라는 구간 자체가 숫자로는 2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그 상황에서 저는 조금 요거를 조정해서 실제로 50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기업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절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좋은 봅니다.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법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예. 시행령만 바꾸면 될 걸요. 그래요? 아마? 네. 아닙니다. 아니, 법을 바꿔야 부칙일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문제이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입법하면서 규정돼 된 있어서 문제고 이게 좀 우리가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한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 5일제 할 때 6단계로 잘랐는데 이번에 3단계로 잘라놓으니까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도입할 때 본래 취지가 장기간 근로를 해소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했습니다. 예, 예.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된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된 거는 제가 확인한 걸로 뭐 공공부문에 한 군데 사업장이 10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네. 작동되지 않았던 거죠. 일자리 그래서 쉽게 합의했던 게 야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쉽게 하겠는데 그게 작동되지 않는 구조고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하신 게요.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서 물론 가장 큰 거는 비용 문제고요. 두 번째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자리를 늘리는 걸 둘째치고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은 뭐 50에서 290인 이하 이 중소기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50인 이하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더 작은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훈내년 7월이거든요. 네. 훈내년 네. 7월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전 사업장이 그러니까요. 다 52시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박영성 장관도 잘못을 갖다 인정했지만 왜 좀 촘촘히 자르지 않았느냐. 그렇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쳐다보면 열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라는 건 사실 좀 이 자리에서는 되게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안을 자꾸 찾아보자라는 건데 정부 측에서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되잖아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국면이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떤 좋은 취지의 정책을 조금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좀 어떤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것들을 좀 꺼내들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예, 있다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재정 세제적인 지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도기간 뭐 단속하는 이 계도기간을 갖다 좀 가지는 거 조금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예를 들어서 계도기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 구분해서 계도기간을 주는 것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라서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잔업 특근할 물량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은 오히려 탄력 근로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웬만한 데는 다 커버될 수 있지 않나 이 판단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밤새 막 공장을 돌릴 정도의 일하는 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정도로 경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탄력 근로를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입법의 과정을 받더라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려울 갔나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진행은 그러니까 또 오히려 다릅니다. 별로 경기가 안 좋은 게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굳이 1년 후까지 연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예, 그런 안 할 수도 있다.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서 좀 지적하는 것이 대기업 52시간 하면서 자기들 할 일도 중소기업한테 전부 시켜놓고 자기들은 다 퇴근해버리더라. 이런 간행과 관련해서도 좀 대기업들이 챙겨서 스스로 해야지 자기들은 퇴근하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한테 모든 일 뜨는 길 이런 것들도 좀 지도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예,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우리 조협력관께서는 네, 어떤 비슷합니다. 의견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당장에 예를 들면 당장에 지금 52시간제 적응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난번에 경산의회에서 3개월에서 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걸 합의한 것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또는 계절적 요인 같은 게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조금 현장에서 안 맞는 게 있다 해서 그렇다면 고려해서 6개월까지 단위 기간을 가보자 이걸 합의한 거기 때문에 저 역시 정 위원장님이랑 비슷하게 지금 6개월까지 경산의회 합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계도 기간까지 일정 정도 좀 준다면? 충분히 두고 하면은 현장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구조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노동 시간도 길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비정규직도 더 많고 이런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가 구조적으로 이제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쓰고 싶어도 사실 또 신규 인력들은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자가 통계상 7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 질이 낮으면 또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특히 뭐 대학 진학률도 우리가 70% 가까이 되는 너무 높죠.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좀 크게 보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구조 해소가 지금은 약한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이제 복지제도를 확장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그 개선하는 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게 좀 약한 상황에서 지금 나온 정책들이 좋은 의도지만 조금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 이따 결론 부분에서 우리 조 협력관님한테는 그래서 그 이중 구조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까지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 교수님. 그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문 닫을 지경이 되어서 공장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 50조, 51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연장근로제 해당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기가 나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기업이 적겠다라는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해당되는 다 기업들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우성을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버텨볼 만한 기업들이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 좀 돌아가는 기업들이요. 예. 이미 공장 기계가 반이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사실상 경기가 좋을 때 굉장히 기업의 활동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에 맡길 것이고 큰 틀에서 우리가 제한해야 할 몇 가지만 제한하면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뭐 52시간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탄력 근로제다, 뭐 선택 근로제다, 연장 근로제다, 연장 근로제를 보면 일반 연장 근로제 1항, 탄력 근로제 2항, 연장 2항, 선택 근로제 연장 3항, 그다음에 30인 이하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 4항. 그다음에 또 뭐 특수 업종에 대해서 연장 뭐 운송업체가 주로 너무 이렇게 막 쪼았다가 열었다가 쪼았다가 열었다 하니까 도대체 이런 법을 가지고 머리가 아파서라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잠시만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거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다 법에 걸린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래서 어땠습니까? 52시간제 우리가 해놓지도 않았을 때 장려 합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 때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멕시코가 1위가 아니라 우리가 1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2,400 연간 2,400 노동자. 그때 무슨 얘기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 사람을 갈아놓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우리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지킨다는 말은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산재나 사고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걸 줄이자라고 합의한 게 그나마 연장 근로를 52시간까지만 하자라고 줄인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어떡하냐. 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사람을 뽑아야죠. 늘려야죠. 그러자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전체 여야가 그리고 국민들과 사실은 큰 합의 속에 진행됐던 이 원칙 우리가 어떤 경제를 갖고 갈 거냐 인간적으로 이 부분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 좀 잘 살자고 하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근데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런 걸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역적인 게 본질을 자꾸 이렇게 호도하거나 본질을 자꾸 틀어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자고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자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노동계와 재계 입장을 한번 원론적이지만 한번 좀 짚어보고 정부가 오늘 내놓을 대책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지로 이야기의 좀 방향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 파악한 거로는
계속 정부의 어떤 그 입법 취지가 상당히 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를테면 총파업까지 고려돼 등등 약간 좀 강경한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탄력근로 6개월은 주 52시간 모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이런 것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탄력 근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뭐 거꾸로 이제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들, 중소기업들은 특히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가장 난감한 것은 이제 국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정부가 이제 대개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내일 또 국민과의 대화도 앞두고 지난주에 이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책을 좀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이제 노동부 장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으로서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계도 기간을 좀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선택 근로제의 정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것, 세 번째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 내용 중에서 이제 신상품 연구 개발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또는 장비 장애 등과 발생할 경우에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허용하는 이 세 가지가 논의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 근로제는 아마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택 근로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면은 초과 근로 수당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일은 더 늘어나게 하는데 초과 근로 수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안이고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는 노동 시간은 그대로 똑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게 그대로 있는 상황을 용납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그래서 계도 기간하고 특별 연장 근로 부분인데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특별 연장 근로를 자꾸 열어놨을 때 실제로 노동 시간 단축의 문제나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노력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 얘기는 좀 그렇고요. 재계 쪽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재계 쪽 의원이 경총이 그 자료 낸 걸 보니까 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진국들이 많이 한다. 뭐 일본을 또 사례로 들더라고요. 일본은 뭐 근로시간 한도도 노사 합의에 따라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물론 뭐 경총 얘기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재계에서 자꾸 1년 단위로 이거를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이를테면 속내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조현민 의원님? 속내는 저는 그건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재계가 얘기하신다. 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이제 바라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아예 무의로 돌리겠다 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제 최대안을 얘기해서 실제로는 이제 그럴 거면 6개월 합의를 한 본인들의 그 재계 쪽의 대표자들이 다 사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1년으로 가면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될 거고 당시에 합의에 들어갔던 재계의 당사자들도 다 사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실 파국이죠. 근데 이제 파국적 안을 왜 계속 아직도 1년을 얘기하냐 재계는. 그렇게 보면 저는 속내는 사실 지난번에 단위기간 6개월은 제가 볼 때 재계 쪽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걸 얻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 말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겠다. 또는 지금 당장의 노동시간 단축 쪽은 마치 재계가 우리는 원래 1년을 주장했지만 뭐 이 정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합의안을 하겠어. 대신 다른 상임이나 이럴 때 또 쟁점 법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계 쪽에 유리한.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서려는 좀 향후 열릴 국회를 두고 있는 기싸움을 똑같이 재계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노동계 쪽의 얘기는 일단은 상당히 좀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쪽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재계는 이제 그거보다도 6개월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좀 가져가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좀 꺼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양쪽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런 뭐 사실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도 사실 접점을 찾기 좀 어려운 주장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내놓을 이 보완 대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 거냐. 지금 정리를 간단히 하면 일단은 계도 기간 연장은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지난번에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 9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연장을 시켜줬던 게 있었고요. 이제 이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거 하나가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 앞서 잠깐 신상품 등등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재량 근로제 대상 업무를 확대한다. 뭐 대략 이 정도 내용들이 지금까지 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세 분은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정부 보안 대책에 포함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합의가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합의가 가능한 거. 네. 그러니까 6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6개월로 연장하는 네, 거. 6개월에 단위 기간.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양당에서 주장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터주는 게 현장을 저는 배려하는 입장이라고 보아서 네. 일단 6개월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어떤 그런 환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탄력 근로제가 다른 나라는 어찌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3개월이고요. 일본은 1년이라고 돼 있네요. 1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6개월, 그다음에 프랑스는 그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3년까지 가능하고 미국은 아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업종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6개월로 일단 잠정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점을 절충을 해서 아니 우리하고 그렇게 근로 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1년이라고 하면 일본 1년을 포함해서 업종별로 약간씩 차이를 두는 문제, 그다음에 노사 간에 합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절충을 해서 한국의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탄력기관 단위 제도를 설정하는 작업을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6개월 늘리는 거에만 너무 매몰돼 있으니 너무 예. 3개월, 6개월이 획일적이어서 예, 너무 예.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우리가 여태껏 그것 때문에 노사 이 합의도 잘 안 됐고 예. 경사위에서도 마찰이 많고 국회에서도 많으니 이 문제를 놓고 일단 6개월까지는 기존 법대로 하고 예. 고쳐서 하고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단위 기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하는 그런 업종별로 있으면 좋겠고요. 차별화하는 것도 이 포함하고요. 경우에는 민노총과 한국노총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근로자 계층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그런 어떤 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민노총하고 같은 한노총이 경우도 하고, 전체 그 예. 노조 가입 인구는 15%도 안 되면서 네. 너무 많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부분이 저는 근로자의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익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신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제가 정리 말씀 좀 해드린 대로 얘기를 하셨고요. 네. 자, 정 위원장님 어떤 안들이 포함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아까 이제 당장의 국회 논의를 보고 안을 제출해야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기상으로 과연 이것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타이밍상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 국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이거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했고. 뭐 그렇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또 보완책을 내놓으면은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따놓은 당산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뺏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 국가별로 아까 이제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탄력 근로 시간이 우리만 3개월은 나머지는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노동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우리는 2017년 기준입니다. 1996시간이고 일본은 1720시간입니다.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프랑스는 1420시간, 영국은 1515시간, 미국은 1785시간이라서 독일과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 대비해서는 우리가 6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더 일하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대비해서도 우리가 한 달 반 이상을 더 일하고 있는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원체 길다 보니까 당연히 탄력 근로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6개월 정도 확장하면은 장시간 우리 근로에 대비해서는 유럽보다 훨씬 더 유연성에서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동의하고요. 예.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도 1년에 몇백 시간을 덜 하고도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아요. 노동자 생산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죠? 몇백 시간을 일을 더 하고도 생산성이 낮아요. 예.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200시간 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냐 하면 설비가 열악하고 기술이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손으로 때운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법률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부의 노력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야, 독일이 우리보다 200시간, 300시간 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환경이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해주면서 시간을 단축하라 하면 사용자가 하지 마라 해도 저는 예. 줄이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 위원장 말씀을 동일하면서 우리 한국의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산성이고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으로 때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와 그다음에 기술 교육 이것들을 같이 해주면서 예. 줄여나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것만 시간만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예. 정부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노동 생산성 문제는 해법을 뒤에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 관련해서 지금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기계 노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기업들이 또 스스로 또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부분의 뒷부분에 가서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혜명 관계자는 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부 발표는 저도 막 앞에 정 위원장님 생각이랑 비슷한데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않다. 상황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노동계에도 그렇고 굳이 노동계 안 그래도 지금 뭐 6개월 합의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한데 맞습니다. 여기 안 좋은 신호를 주고 재계에도 아까 얘기했 그러면 이제 국회 논의를 어차피 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내놨으면 더 세게. 아까 제가 1년은 굳이 재계가 6개월 합의해놓고 1년 얘기하는 건 다른 속내가 있는 거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에도 안 좋은 시그널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어서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진짜 아까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회 논의를 그냥 성실하게 같이 어차피 국회 논의라는 게 정부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담당 부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국회로 가서 지금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오히려 이 대책을 노동 시간에 한정해서 내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노동 시간 외에 다른 영역들에서 좀 재계나 노동계의 다른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여기에 충격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이 맞지. 그러니까 우회 전략이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 자체에 지금 있는 이 법안 자체를 놓고 추가적인 안을 내자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아까 신 교수님 얘기대로 점점 이걸 누더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럼 점점 경직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그런 유연해지지 과정이. 못하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노동시간 나와 있는 이 법안 자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는 각종 뭐 근로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 복지제도, 사회 안전망 같은 것도 사회 안전망 있겠고. 복지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아까 이제 근로세제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있단 예. 말이죠. 아니면 규제 개혁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걸 완화시키는 게 낫지. 이 법안 예.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또 좋은 말씀이세요. 자꾸 우리가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문득 자꾸 들어서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6개월로 하고 이거 6개월을 1년으로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뭐 기업들이 뭐 갑자기 생산성도 올라가고 갑자기 경기는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우리 근로자들 임금도 올라가고 이럴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 해법을 좀 이제 정부가 오늘 뭐 내놓는다고 하니까 내놓는다는 걸 지금 뭐 되물릴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세 분과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얘기를 좀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먼저 조금 풀고 그 다음 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노동 생산성 문제. 장시간 노동과 사실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긴 해서 지금 제가 수치를 좀 몇 가지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고요. 노동 생산성 순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다음에 2000년대 노동 생산성 성장률과 2010년도 10년 뒤에 생산 성장률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우리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생산성은 뭐 제일 낮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견해가 약간씩 다른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시간만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시간만 보면 안 되고 사용자의 상황, 작업장의 환경,
그다음에 설비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이게 술술 풀린다. 그 부분에 우리가 이게 서로 예, 동의했단 다 동의하는 말이죠.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것을 특히 이제 중소 기업이나 이렇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어느 기업보다도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시간으로 이럴 때 52시간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5개년 계획, 뭔가 로드맵을 내놓을 수 설비의 있겠다. 예. 현대화를 위한 어떤 5개년 계획, 그리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교육에 관련된 제도 및 물론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주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불쑥 시간만 줄여라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근로시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아까 그 복지라든지 금융 혜택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되고, 둘째,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거 뭐 2, 3년 안에 법만 고치고 맞아요.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아까 우리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오늘 발표는 조금 서둘렀다, 너무 섣부르다. 그리고 아까 박영선 장관께서 뭐 자기도 뭐 과거에는 그 참 그랬다고 생각하는데라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경솔한 거예요. 장관이 아니면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 부서에서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느 한 편을 드는 것 같이 말을 해버리면 장관의 영이 안 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대표자로서 저는 굉장히 실언을 했다고 보고 정부가 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10%가 보여주는데 90%가 물밑에서 이게 좀 수기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각자 다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문제죠. 우리 정 위원장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 생산성 문제. 노동 생산성 문제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늘 혼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러니까. 첫째는 노동 시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리스나 멕시코나 다 보면 우리 뭐 OECD 평균이 48불 정도 되는데 우리가 34불이고 뭐 멕시코는 18불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은 첫 번째로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한 대의 단가가 한 15,000불 정도 됩니다.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차들 하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독일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나 독일에 있는 이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의 노동자들과의 기술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게 해주면 우리도 그걸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거쳐서 이제 사실은 회사가 기업과 정부가 토대를 만들어주고 노동자는 재교육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죠.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훨씬 크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회사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자가 가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사실은 뭐 기능올림픽에서 수차례 10년 연속 이상을 갖다가 기술을 제작할 정도로 뛰어난 손기술과 그리고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아주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인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뭐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가져오면 언제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아직 거의 부족하고 특히 대기업은 많이 올라갔어요. 반도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그 격차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의 사이드는 아까 뭐 박영선 장관이 이야기 나왔지만은도 저는 뭐 솔직한 면은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 좀 높게 해주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게 해주는 거 이런 것과 관련돼서의 역할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도 결국은 이 이중 구조 문제가 또 연결이 또 되는군요. 핵심적으로 저는 뭐 앞에 두 분이 뭐 다 핵심적인 문제는 다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 문제하고 저는 똑같이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화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제일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이 워낙 거기서 장시간 노동을 또 하는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근데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서는 이제 뭐 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쪽도 고민해야 되는 건 자동화는 하는데 그럼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은 엄청난 고임금으로 계속 연공임금제로 계속 올라가고 이 구조에서는 격차는 또 노동시장 벌어지고
그럼 다시 또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구조에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뭐 80년대나 이럴 때 북유럽에서 시도했던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지금은 복지국가로 찬양을 받지만 당시에 생산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북유럽 국가들이 뭐 대환경 경제 변화도 있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노동조합과 재계나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그럼 산업구조 조정을 하자. 근데 산업구조 조정을 하면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니까 그럼 정부는 재교육을 제대로 하고 노동조합도 양보를 할 테니 재교육을 하고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준비를 시켜서 이직을 하자. 저부가가치 산업들을 빨리빨리 산업구조 조정을 하자. 이건 합의하겠다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신 또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깔려 있었고 대신 정부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그렇죠. 깔아라. 이게 이제 복지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노동조합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고임금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그럼 연대임금제를 하겠다. 우리는 임금을 덜 올리고 오히려 이제 밑에 당신 비정규직 개념은 아니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오히려 임금에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의 노동시장 격차도 줄이면서 복지사회 안정망도 가고 생산성을 좀 올리려는 노력을 한 것이 그래도 북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또 뭐 복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정도의 복지 국가와 이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지금 이제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에는 사실 이런 자구책 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거기에 정부까지 그렇죠. 이쪽에 뭔가 의견 합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가 지금의 북유럽 그렇죠. 국가들 잘 사는 저도 모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북유럽 나라들과 100%뭐 비슷한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뭐 그런 또 여기는 노사 합의라는 그런 관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시간 짧게 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알기만 해도 한 20년 그 이야기 해왔어요. 근데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죠. 저는 한국의 이 적어도 노조나 이 근로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특히 이번 정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전 정부는 더 심했어요. 네. 동시에 노조는 또 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한 노조를 또는 근로자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 구조조정하자. 너 문 닫아. 내가 트레이닝 시킬게. 그거 오케이 박수 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정부를 믿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필요성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이런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토대가 되고 나서 정부가 어떤 구조개혁, 그다음에 기술 트레이닝, 그다음에 복지 안전망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그나마 그 성격에 가장 가까운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통렬한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오늘 클로징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시간이 딱 한 3, 4분 남았어요. 마지막 두 분한테도 좀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신 교수님이 지난 2년 반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해법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두 분한테도 마찬가지로요. 최장 근로 시간, 노동시장의 경직성, 극심한 이중 구조, 낮은 생산 등등등 우리 노동시장 갖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동안 2년 반 동안 별로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 않으니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한 2년 반 동안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딱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 먼저 해주세요. 그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사실은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장기간 노동에 빠진 걸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가산급을 주지 않습니다. 150%를 주지 않는다. 그건 노동계가 양보한 거죠? 그 양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자들도 이게 임금의 구조라는 게 사측과 노총의 합의 구조, 담합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길게 일하면 돈을 150%, 200%, 250%까지 더 받으니까 할만하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장시간 근로와 그다음에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52시간으로 가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일자리 챙길 거는 챙기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장기간 근로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런 측면의 취지가 훨씬 강한 건데요.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도 줄이고 혁신을 위한 토대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노사가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 힘을 모으는 것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한 것을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세 분 말씀 듣네요. 마지막으로 조협력과는 어떤 말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그냥 평가 측면이라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 정책을 언제까지 경제 정책에 완전히 하위 종속 변수로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완전히 별도로 놓고 복지는 복지대로 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지금의 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이 문제들을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당연히 없고 100% 만족은 어차피 없는 거지만 민주주의에서 예. 계속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처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반 된 시점에서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2년 반이라면 또 짧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길면 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중요한 큰 대형 이벤트가 또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바꿀 수 있는 모티베이션도,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2년 반 동안 하나하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정부 내에서 다 분명히 개선할 수 없을 거니 다음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보완 대책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자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준 교수님과 정윤건 위원장, 조성주 협력관 세 분과 함께 우리 노동시장 얘기 좀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마 그 정치 쪽 기사 포털이라든가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같은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큰 기사가 나왔죠.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의 김세연 삼선 의원입니다. 김세연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가겠습니다. 총선 불출마 긴급 회견에 나선 김세연 의원. 이대로라면 한국당은 회생불능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현역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해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폈습니다.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바른정당 복당파 출신이면서도 황 대표 체제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는 등 중용됐고 지역구도 탄탄한 삼선 의원의 깜짝 선언. 앞선 불출마 선언들과는 파괴력이 다릅니다. 야권은 일단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황 대표도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그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당 내외에선 파괴적 창조가 강조된 만큼 보수 통합에 힘이 붙을 거란 의견과 함께 지나치게 허황한 주장이다. 이미 실패한 바른정당식 문제의식이란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밝힌 만큼 불출마 행보에 누가 얼마나 가세하느냐에 따라 통합 움직임에 가려져 있던 한국당 인적 쇄신론이 다시 불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 월요일, 금요일 이틀 모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김세연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이분이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고 젊고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3선이나 되고 나름 한국당 내에서는 중진인데 이거는 좀 파장이 좀 있겠네요. 그동안 소장파 활동도 해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일요일 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쇼킹한 뉴스였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공천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삼선 금정구에 지금 지역 관리를 탄탄히 해왔고 아버지 때도 워낙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버지가 김진재 전 의원인데 네, 그분이 네. 5선을 했다고 네, 그러더군요. 네,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예. 말하자면 2세 정치인인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는 뭐 지지 기반이 탄탄한 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근데 상당히 이제 세요. 예, 강경한 예. 이제 워딩이 많아요. 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라는 예, 표현도 뭐 있습니다. 생명력 잃은 좀비 같고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지도부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중진들 그다음에 전원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반으로 새로운 기풍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신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수 신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발언을 했죠. 근데 지금 저 발언 가지고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지금 당 내에는 뭐 왈가왈부반들이 좀 많아요. 과연 저 김세훈 의원이 얘기한 대로 될지. 근데 지금 상태로는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죠. 예. 지금 저희도 지금 오늘 자막에 저렇게 빨간 바탕에 노란색 이렇게 색깔 입혀가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하신 이 김세현 의원은 현재 여의도 연구원 나름 이제 한국당의 싱크탱크죠. 여기 원장이도 그거를 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임명을 하기도 했고 지역구 관리 뭐 이런 거 둘째 치고요. 그러니까 나름 정책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통, 기획통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한국당의 내부 상황이 이대로는 총선에서 나가도 네. 뭐 승리는 둘째치고 의석을 지금만큼 건지기 어렵다라고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개인의 어떤 고뇌나 고민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선을 하는 동안 그동안 사실은 이제 탄핵도 거쳤고 또 탄핵을 거치면서 바른정당으로 분당이 돼서 본인도 나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어쨌든 뭐 현실 정치 어떤 한계를 느꼈었겠죠. 그래서 지난해 1월에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 7월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뭐 황교안 대표 체제는 2월에 들어섰지만 어쨌든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네. 이제 내년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체제에서 이제 당직을 맡았지만 계속 견제를 받아왔어요. 여의도 원장을 물러나라고 약간의 또 그래요? 잡음도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고수를 했고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본인의 고뇌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본인이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력을 마련하고 싶다. 본인을 어떤 그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런 것도 좀 녹아 있고 또 아울러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뭐 부채의식 같은 것도 아니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부채의식 같은 것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이제 왜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2015년에 네. 그 새누리당 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랬죠. 하면서 물러났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지 못한 어떤 소회를 일단 박혔어요. 그 당시에 너무 좀 비겁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이 이제 창당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의 또 대선 후보였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본인들이 내건 기치대로 네. 탈당하면서 내건 기치대로 완성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소회도 미안한 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세현 의원의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 네. 어느 쪽하고 맞닿아 있냐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합당의 어떤 조건으로 3가지를 걸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새집 짓자.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김세현 의원의 말과 유승민 의원의 어떤 통합 전략대로라면 마치 줄탁 동시처럼 잘 맞아 떨어져요. 밖에서 어쨌든 새로운 세력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고 안에서도 쇄신을 통해서 이제 깨어 나가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보수 야권의 새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동력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또 헤게모니 싸움이 또 이제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좀 김세현 의원의 이런 거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친박 의원 또 일부 기득권을 진 예.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과연 김세현 의원이 표방하는 대로 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 의구심 내지는 과연 이대로만 되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의구심도 들고 예. 되게 지금 이제 경랑의 한가운데 지금 당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공인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소회, 그다음에 개인적인 소회, 네. 그다음에 한국당의 어떤 그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면 정리가 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황교안 대표는 앞서 인터뷰 잠깐 제가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다,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어서요.
당혹스러워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런 내용 보면. 그 결국은 당장 당직을,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황교안 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근데 근데 오늘 아침 회의 때 네. 그 불출마 선언 이게 아니라 이번 총선 때 내년 4.15 총선에 지면 그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 대표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지면 당연히 내려놔야 그건 되죠. 뭐 당연한 근데 거죠. 그게 예. 중요한 거는 총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이길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식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황 대표한테 과감하게 예. 이제 혁신을 하고 본인조차 내려놔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약간 이제 동문서답을 한 격이 돼 버렸고 과연 황 대표가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을 어떻게 지금 예.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김세현 의원의 어떤 그런 던진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무색무취한 지극히 평이한 대답을 해서 앞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지금 또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황 대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진지하게 황 대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게 또 후폭풍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 튀면 어떤 본인은 이제 대의나 선의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네.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다 보면 또 이제 어떤 계파 간의 균열이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 또 훼손되는 예, 거죠.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뭐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다 같이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해봐요.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하다못해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새로운 신당을 지을 거면 하다못해 유승민 의원도 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깨끗해 새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나 없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추정컨대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못하고 내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버리는 건데 예. 차라리 김세훈 의원의 얘기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말로는 공감이 되는데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라서 황교안 대표의 또 선택도 주목이 되는 거죠. 비현실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측은 이제 물을 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예, 드네요. 뭐 본질을 길거리 잡고. 예, 예. 이게 김세현 의원이 뭐 진짜 다 출마하지 말고 아무도 뭐 한국당에서는 뭐 나오지 말자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얘기 좀 오늘 조금 길게 했네요. 임종석 그 의원 전 비서실장 사진이 좀 나오죠. 이 임종석 전 의원의 불출마도 상당히 좀 어제는 화제가 됐습니다. 예, 예.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죠.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제 통일운동을 외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침 이제 종로에 나오려고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분이고 또 종로에는 또 이낙연 현 총리가 또 나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 타여서 여러 가지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떻게 이거는 이해하세요? 일단 종로에 출마의 뜻이 있어서 이사까지 간 마당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전격 이제 그냥 불출마도 아니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계 은퇴도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놀라웠고 근데 이제 저것이 조금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양정철 원장 예. 민주영 원장이 예. 그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왜 특혜 받으려고 하는 듯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제 그 맥락도 좀 읽혀지고, 그러네요. 예, 네. 그다음에 조 전 장관 사태 이후에 했던 86세대에 대한 어떤 용태 내지는 86세대가 이미 기득권화돼서 어떤 신진 정치인 내지는 또 물갈이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또 지적도 좀 있는 마당이었거든요. 일종의 세대 교체라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어떤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또 지역구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듯한 어떤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실장이고 하니까 지역구 문제 가지고 뭐 누구랑 뭐 이렇게 뭐 주고받는다든지 이러기엔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 텀을 좀 쉬고 네. 뭐 전망컨대는 뭐 2년 뒤에 사실은 지자체도 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도 왜냐하면 있죠. 청와대를 떠날 때 이제 세 가지 어떤 갈래가 있었거든요. 예측되기로는 이제 뭐 2년 뒤에 그 서울시장 나간다, 뭐 입각을 해서 통일부 장관을 한다, 아니면 이제 이번에 총선 준비를 해서 또 대권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예측컨대는 이제 배지 안 달고 바로 대선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하고는 달리 저 그렇죠. 조금 다르죠. 임종석 실장의 어떤 저 제도권 정치를 떠나고 싶다는 저 얘기는 민주당 내에 나름대로 또 파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예. 통일운동에 매진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혹시 향후에 좀 개각이 또 있게 되면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돼 그때 뭐 통일부 장관으로 갈 수도 물론 있을 거란 얘기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임종석 실장이 586 세대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우회적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586 세대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군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초기 청와대 실장을 하면서 사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주요 인사를 사실은 이제 임 전 실장이 짰어요. 뭐 이게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뭐 그런 그 어떤 낙인도 받았지만 또 전대협 출신들의 그 총학생장 출신들을 또 많이 투입을 시켰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한 50명 전후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서 본인이 2년 동안 사실은 되게 기쁨이었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회를 또 접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쨌든 뭐 희생적인 이렇게 자기 기회를 접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얘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어차피 좀 뭐 정치권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신당이 창당 발기인대를 열면서 신당 창당 준비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람으로 불리는 임재훈 의원이 참석을 하면서 또 뭐 대한신당과 이번엔 바른미래당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권 파간에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얘기가 뭐 또 나와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한신당이 이제 가칭 대한신당 이제 창준이가 뜨면서 제3시대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신당과 이제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 플러스 이제 호남 세력들 한 뭐 지금 13명 정도 되는 거죠. 그분들을 이제 다 규합해서 이제 제3지대의 어떤 당을 이제 새롭게 출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연내 대한신당으로 가고 그 새롭게 다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계속 하나 있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모이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대선 후보급의 어떤 주자가 있어야 되고 총선을 치르려면 또 새로운 인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전히 그러면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국민당만을 모델로 하는 거냐 이랬을 때는 사실은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고 움직이긴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냥 호남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서 뭔가 뭐 간판만 달리하는 것 이것은 국민한테 주는 편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말대로라면 정말 이렇게 새로운 면모의 전국 정당을 만들어서 뭐 어제 기치 중에 하나면 이제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다 이제 물리쳐서 본인들이 이제 진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걸맞는 인물들과 내용을 담보시켜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또 섞겠다라는 부분이 또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지도 좀 모르겠고 어쨌든 특정 지역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당 상황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도 이제 유권자들한테 먹힐 수 있을지도 좀 의문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여기저기 참 모색은 많이 하는 딜레마예요. 예,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딜레마. 특정이 뭐가 있지 않으면 얻어가기 쉽지도 않고.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이 두 가지 소득 조정장의 대표적인 정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 그다음에 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 때문에 정쟁이 대생됐다. 이런 점들이 그렇죠. 또 하나 더하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까지 2,000시간이 훨씬 넘었던 근로시간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2,000시간 아래로 내려왔고요. 또 2, 3, 4분위의 소득도 늘어난 건 지난 2분기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부 개선되는 수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왜 낮은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왜 자꾸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지, 왜 단기 근로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노동정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남은 2년 반의 노동정책의 방향도 이런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